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생했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모를 시켜버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상폐하생 환자들 중에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장상폐하생을 진단받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장상폐하생이라는 게 경과가 좀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 염증, 표절성 위험 염증들이 생기고 그게 잘 제어가 되지 않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만성 위험 단계를 거치면서 염증이 계속 안 나니까 위에 이 점막들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그 위 표면에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위축되고 점막세포들이 계속 건조해지는 형태로 가는 게 위축성 위염인데, 이 단계를 거쳐서 위 세포들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점막이 없어져서 그러고 나서 장상폐하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위염에서 장상폐하생까지 도달하는데 최소 5년, 길면 10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세 있는 분들,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증상들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위가 염증도 없고 건강했던 사람이 한 1년, 2년 만에 갑자기 장상폐하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계층보다 그래도 한 50대 중반 정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세 정도 되는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덩치도 좋은 분인데 그 상황에서 술, 담배, 커피 이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노출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원래는 내시경을 했을 때 깨끗하게 나왔던 분인데 이제 최근에 내시경을 했을 때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시경을. 이게 최근에 생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 전체적으로 변형 부위가 많이 생겼고, 우리가 장상폐생도 여러 형태를 띱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록볼록하게 엠보싱 형태로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크게 울룩불룩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옛날 천년두처럼 이렇게 반점 형태로 이렇게 그 바둑알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거의 이 반점 형태로 너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전체가 다 헐어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최소 뭐 5년에서 10년, 한 10년 정도 경과를 보이는 분의 상태인데 2년 전에는 깨끗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그럴 만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그 자극을 준 거죠. 이분이 이 몸을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안 좋은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처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혈압, 당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립선, 소변 라인이 문제가 생기고 자꾸 소변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그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염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장상폐하생도 발견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니까 이분이 이게 나는 원래 위가 건강해서 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모든 게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거 어쩌면 내 건강에 굉장한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위암 병력이 있으신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나쁜 상황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급격히 진행되지 않거든요. 단계를 거치는데 이분은 그런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장상폐하생으로 확 번져 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위세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력을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생분이 40대에 이미 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유전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시다. 그리고 증상들도 지금 급격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치료하시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모든 문제는 더 가중이 될 거다. 당뇨, 혈압, 일반적인 약으로 아마 통제가 안 될 거다. 그리고 수면장애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수면 유도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을 해야지 잠을 잘 정도더라고요. 잠을 잘 못 들어서 1시간 이상 뒤척이고 자도 한 3시간 만에 깨버리고 거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컨디션 자체가 나쁘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모든 게 이렇게 고갈되는 현상으로 메마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방치됐을 경우 이분은 상당히 많은 문제, 당뇨, 혈압의 정도도 더 심해지고 그 외에 다른 문제, 뭐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료 빨리 합시다. 진액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진액 고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상폐하생은 진액 고갈 질환이다. 위에 분비샘 기능을 하지 않아서 위에서 원래 분비돼야 되는 점액들, 위를 촉촉하게 해주고 위를 보호해 줘야 되는 점액들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다. 이 분비샘에서 분비하는 점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칭해서 진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만들어내는 분비액들을 다 진액이라고 그래요. 침, 눈물, 콧물, 위액, 정액, 땀 다 포함해서 분비샘에서 분비하는 것은 다 진액이에요. 진액 고갈 질환이기 때문에 이 위의 진액만 고갈되지 않아요. 이 장상폐하생 진단이 나오고 이미 그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 아까 희한하게도 당뇨, 전립선 이게 동반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진액 분비샘이에요. 이게 당뇨는 췌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분비샘이에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큰 분비샘 기관이 췌장이에요. 내 몸에 진액이 고갈됐는데 인슐린 분비라고 원활 하겠어요? 잘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췌장 기능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바짝바짝 마르고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췌장이 원래 분비해야 될 분비액을 못 분비하면 췌장은 그냥 거칠어지고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염증에 취약해지고, 그리고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액을 분비해서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요도, 오줌이 지나가는 라인이 항상 오염되기 쉽고 감염되기 쉽잖아요. 그 부분을 코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전립선액이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균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립선액이 분비되지 않는다. 전립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요도 라인이 붓고 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눈물. 장상폐하생 환자들이 안구 통증이나 안구 건조를 거의 많이 호소를 해요. 눈물, 분비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는 피부 문제도, 피부 건조하는 문제도 같이 잘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 입안에 물기가 없어요. 침, 타액 분비선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분비를 못하니까 입안이 어떻게 되냐면 바짝 말라 있고, 설태가 꼈는데 이걸 침이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지를 못하니까 혓바닥이 하얗게 껴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진액 고갈이라는 거는 결국 분비샘에서 분비해야 될 액, 몸에서 필요한 액들을 분비해내지 못한다.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옹달샘 같은 거예요. 샘은. 그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면 그 옆에 식물들도 자라고, 뭐 사슴이 와서 물도 먹고 토끼가 와서 물도 먹고, 그거 때문에 그 주변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산에는 아무런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분비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메말라 버리고 황폐화되고
염증에 취약해지고 계속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입안에 우리가 가까운 예로 입안에서 만약 침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단순히 입이 마른다, 설태에 그치지 않아요.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뭐 내과 가서 검사하겠죠. 이거 치아가 흔들리는 거는 치과 가겠죠. 이 눈이 뻑뻑하고 마르면 안과 가겠죠. 이 전립선 비뇨기과 가겠죠. 이 별개로 보고 가면 별개의 약들을 줍니다. 전립선에 관련된 뭐 염증이 있다, 염증이 나오니까 소염제를 줘요. 혹은 이뇨제를 줘서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붓기를 빼고 소변 라인을 형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약을 주고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혈관 확장제와 이뇨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 성분을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물을 다 빼버리는 그런 더 말리는 상황을 초래를 합니다. 결국 진액은 더 부족해지고 약에 의존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요. 수치를 낮추지만 그 약을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진액 고갈 문제에 집중해서 이 진액을 보충을 해준다면 분비샘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가 진액 고갈 치료를 하면 메말랐던 이 침 분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건조했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자지를 못했던 뇌가 진정되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췌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전체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각각 따로따로 접근한다면 그 수치는 낮출 수 있고 당장의 불편함, 염증은 제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소염제 사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장상폐하생이 노화성 질환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뭐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생기는 그런 종류의 질환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한 70대 정도 됐는데 장상폐하생 부위가 요만큼 나왔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생했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진액을 내가 소모를 시켜버린 거예요. 강한 자극을 주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액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니까 몸에서 분비샘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력에 암 유전자가 있으면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미리 대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얘기는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 50대 중반에서 장상폐하생이 급격히 진행이 됐다. 물론 뭐 다른 증상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된 분들보다 기회는 더 많다. 아직 몸은 그래도 젊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 환경을 만들어내고 진액을 보충해 준다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치료를 해봐도 치료 속도가 괜찮아요. 빨리 진행된 사람들은 회복 속도도 빨라요. 물론 이걸 방치하고 2년 됐지만 이게 3년 되고 4년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한 1, 2년 내에 급격하게 경과가 나타난 분들은 그만큼 또 빠르게 회복이 돼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 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술을 좀 줄여야겠네. 일주일에 5번 먹던 걸 일주일에 1번만 먹어야겠네.
담배 피던 걸 10개 피던 걸 한 개 피만 펴야지. 그리고 뭐 스트레스 내가 좀 관리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커피 끊어버려야 돼요. 모든 자극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미 내 몸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분부샘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극을 준다면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독을 주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선한 식품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신선한 야채를 먹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좋은 세포, 동물들의 세포와 식물들의 세포를 뺏어와서 내 세포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데 되게 부실한 음식들,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상폐하생 환자들이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위가 자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 자극이 없는 음식 위주로만 먹으려고 해요. 뭐 죽 같은 거 먹고, 뭐 정말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영양가 없는 것들로만 채우려고 해요. 그게 과연 내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 공급이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거, 영양가 높은 거 골라서 잘 드셔야 됩니다. 자극을 주지 말라는 거지, 영양을 부실하게 섭취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